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부터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꽤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일부 도로에는 눈이 쌓였고 출근길은 평소보다 불편했습니다. 지금 도로 상황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서울 광장 앞입니다. 네, 지금 큰 도로에는 눈이 많이 녹은 것 같긴 한데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눈발이 아침보다는 많이 약해졌고 서울 주요 도로 정체도 어느 정도는 풀렸습니다. 하지만 낮에도 영하의 추운 날씨가 이어지며 내린 눈이 도로에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차들도 평소보다 더딘 속도로 운행하고 있는데요. 서울 도심 주요 도로에선 차들이 시속 17km 안팎으로 서행하고 눈이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예정이라 퇴근길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많은 눈이 예보되면서 서울 대중교통은 운행 횟수를 늘렸습니다. 출근 시간 버스와 지하철 모든 노선에서 집중 배차 시간이 30분씩 연장된 데에 이어 퇴근 시간에도 오후 6시부터 저녁 8시 반 사이엔 배차 간격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도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오늘 새벽 0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어젯밤 11시부터 제설 2단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해 인력 9천여 명과 제설차 1,300여 대를 투입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시 역시 비상 1단계 근무에 들어가며 결빙 취약 구간 등 제설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눈길 미끄러짐 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퇴근 때도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운전해야 하는 경우라도 평소보다 앞차와의 거리를 넓게 유지하는 등 안전에 특별히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네, 이번엔 지금까지 눈이 얼마나 쌓였고 또 언제까지 더 내릴지 앞으로 기온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에 눈발이 아직 계속 날리고 있는 거죠? 네, 지금도 약하게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눈이 내려 쌓이면서 제 주변이 온통 새하얗게 변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6도로 여전히 영하권입니다. 제설 작업이 이뤄지긴 했지만 내린 눈이 얼어붙어 도로가 많이 미끄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미끄럼 사고와 낙상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눈구름이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전북에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이 눈은 점차 남부지방으로도 확대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수도권, 강원 영서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태안에는 9cm, 인천에도 8.4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였고요. 서울에도 4cm 안팎의 눈이 내렸습니다. 오늘 가장 많은 눈이 예상되는 지역은 경기 남부와 영서, 충청과 경북으로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내륙에는 1cm 안팎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내일 다시 강한 눈구름이 형성되며 충청과 호남 지방에는 7cm, 제주 산간에는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눈은 오늘 오후 늦게, 충청과 남부 내륙의 눈은 늦은 밤에 모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눈이 내리며 어제보다는 한파가 주춤하겠습니다. 서울 0도, 대전 2도, 광주 3도로 어제보다 5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찬바람이 강해지겠고요. 토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다시 맹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눈이 내리는 서쪽과 달리 눈비 소식이 없는 영동 지방에는 계속해서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네, 호남 지역은 계속된 가뭄으로 비상입니다. 섬마을에 먹을 물이 부족하고 농업용수도 바닥입니다. 농민들은 벌써 한 해 농사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 네, 전남 영광 옥실 저수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오 기자가 서 있는 곳도 원래는 물이 차 있어야 하는 거죠? 네, 최근 내린 눈 때문에 구분이 잘 되진 않지만 제가 서 있는 곳이 저수지의 가장자리입니다. 원래는 물이 가득 차 있어야 하지만 지금이 사람이 발을 밟고 드나들 수 있을 정도인데요. 이곳 전남 영광은 근처에 강이 없어서 농업용수 확보가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곳에서 36km 떨어진 곳에서 영산강 물을 끌어 쓰고 있는데요. 한국농어촌공사 이병호 사장과 가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전남 지역 가뭄이 많이 심각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전남 지역의 평년 저수율은 65% 정도입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이어진 남부지방 이상 가뭄으로
전남 지역 현재 저수율은 50% 수준에 불과합니다. 공사는 영농기를 앞둔 4월 말까지 양수저류, 직접급수 등 충분한 용수 확보 대책을 실시하여 금년 봄 영농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 저수지의 앞으로 용수 확보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곳 옥실저수지는 오는 2월 말까지 저수율 70%를 목표로 물 채우기를 추진 중입니다. 공사는 지난 16일부터 영산강 본류에서 취수한 물을 4단계 양수를 거쳐 무안에서 이곳 영광까지 하루 최대 5만 톤씩 끌어오고 있습니다. 이 물 채우기가 완료되면 매년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곳 염산면 일대 140헥타 농경지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남 무안에서 이곳까지 물을 끌어올린 결과 열흘 만에 이곳 저수율이 0%에서 15%까지 올랐습니다. 이 농어촌 공사가 관리하는 전남 지역 저수지는 1,050여 곳인데요. 현재 전남 저수율은 평년 65%보다 현저히 낮은 49%입니다. 특히 전남 무안과 한평, 영광 등 서부권은 가뭄이 더 심각하기 때문에 농민들은 걱정이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는 3월 전까지 저수율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인데 농어촌 공사는 전국 저수지 133곳에 1,900만 톤의 용원용수 확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지독한 가뭄에 시달린 농민들은 올해만큼은 풍년을 맞이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영광 옥실 저수지에서 YTN 노선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2배 인상하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로 확대합니다. 이른바 난방비 폭탄으로 얼어붙은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먼저 정부의 지원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60만 가구가 난방비 지원 혜택을 받는다고요? 네, 오늘 오전 9시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이 직접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내용인데요. 윤석열 정부는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요금 할인폭을 2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중증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구 등 160만 가구의 가스요금이 기존 최대 3만 6천 원 할인해서 2배 확대된 최대 7만 2천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앞서 가스공사는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부터 도시가스 요금 할인폭을 50% 늘렸는데 그럼에도 여론이 악화하자 2배 더 확대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또 생계, 의료, 교육,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등 추위 취약계층 117만 6천 가구에 대해서도 올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 2천 원에서 30만 4천 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동하절기 냉난방 가동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이나 연탄 등의 구매 비용을 보조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겨울철에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난방비 폭등 원인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도 치열합니다. 대통령실이 원인 진단도 했다고요? 네, 정치권에서는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이다. 반대로 윤석열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이 여파다. 여야 책임론이 뜨거운데요. 대통령실은 최근 몇 년간 요금 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이를 억제해 왔다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적 에너지 정책이 난방비 폭탄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점을 에둘러 밝혔습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으로 어려운 대외 여건까지 겹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세계 주요국도 전년 대비 2배에서 4배까지 주택용 가스요금이 올랐고 상대적으로 우리는 23에서 60%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난방비가 크게 오른 이유는 지난 몇 년 동안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하였고 또한 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취약계층의 지원을 늘린 정부인데요. 향후 지원 대상을 늘리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효과와 필요성, 재정 상황 등을 두루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향후 에너지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몇 년 동안 가격 현실화를 위한 노력을 미흡하게 한 측면이 있고 에너지 구조를 고효율로 바꿔야 하는 과제도 있다면서 이 부분과 국민 부담의 균형을 잡는 게 어렵지만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찍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이는 결국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국민도 감내할 부분은 같이 노력하자고 이해도 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지난해 4분기 국내 경제 성장률이 코로나19 위기가 한창이었던 2020년 2분기 이후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핵심인 수출이 타격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전체 성장률은 2.6%로 다행히 양호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조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에만 기준금리를 4.25%포인트나 올렸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주요국도 금리 인상 기조에 동참하면서 세계 경제는 급격한 둔화 흐름에 접어들었습니다. 국내 경제의 핵심인 수출에 타격은 불가피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국내 수출은 전분기보다 5.8%나 줄었습니다. 지난 2020년 2분기 이후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말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 등의 영향으로 내수마저 주춤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4%, 역성장으로 추락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코로나19 사태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났던 지난 2020년 2분기 이후 2년 반 만입니다. 주요국가 IT 경기 부진이 심화되면서 수출이 큰 폭 감소하였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활동 정상화 과정에서 성장을 견인했던 민간 소비가 약화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수출입 비중이 큰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역성장 폭이 작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지난해 전체 성장률은 2.6%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비교적 양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며 올해 1분기엔 다시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자신했습니다. 올해 1, 4분기의 경우 기저효과, 중국 경제 리오프닝 등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상반기에 재정과 공공투자, 민간 사업을 통틀어 역대 최대 규모인 34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등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한다는 전략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지난해 금리 인상과 자금시장 경색으로 상장사 인수합병, M&A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상장법인 가운데 지난해 M&A를 완료했거나 진행한 회사가 137곳으로 전년 대비 2.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장법인이 예탁원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 매수 청구 대금은 2,6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68% 감소했습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은 합병과 영업 양수, 양도 등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됐을 때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가 자신의 소유 주식을 회사에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와 실적 부진으로 다음 달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를 조사한 결과 2년 6개월 만에 최저치인 83.1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BSI가 100보다 낮으면 부정응답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하는데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지난해 6월부터 9개월 연속 100 이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 초청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함께합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경원 전 의원의 당권 도전 문제로 한때 내홍을 겪은 만큼 윤 대통령이 당 상황 수습과 관련해서 언급을 할지 주목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당 지도부와 윤 대통령 오찬 시작했습니까?
낮 12시쯤부터 예정돼 있으니까 곧 시작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용산 대통령실 오찬에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 의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참석합니다. 정진석 비대위 출범 후 상견례 자리였던 지난해 11월 한남동 관저 만찬 이후 2달 만에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이 식사하는 건데요. 윤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와 스위스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노동과 교육, 연금 개혁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여당의 역할을 요청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어제 나경원 전 의원의 당대표 선거 불출마를 비롯해 여당 전당대회와 관련한 이야기가 오갈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들 경쟁 과열 양상과 관련해서 당부가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주요 당권 주자들도 당심을 잡기 위한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오늘 오후 김무성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당의 전현직 의원들 모임인 마포 포럼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합니다. 안철수 의원은 아침에 인천 경영 포럼에서 강연한 데 이어 오후에는 마포갑 당협 당원 간담회에서 당원들을 만납니다. 두 의원 모두 나 전 의원을 지지하던 당원들 마음을 붙잡으려는 의지도 시사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그 보수정당을 지켜온 영원한 당원 동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영원한 당원 동지로서 해야 될 역할을 서로 나누고 같이 공유하고 해야 되죠. 어느 정도 아마 시간이 저는 필요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좀 마음도 좀 가라앉으시고 할 때 한번 뵈려고 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본경선에 나설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숫자 그리고 이들을 걸러낼 예비경선 방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본선행 당 대표 후보를 4명 안팎으로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미래 사건 검찰 출석을 이틀 앞두고 지방 일정에 나선다고요. 네, 1박 2일 일정으로 전북을 찾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후 전북 정읍에 있는 한우 농가와 가축시장을 방문합니다. 이어서 축산농민 정책 간담회를 열어 농가 고충을 듣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주로 이동해서는 찾아가는 국민보고회 전북편을 진행하면서 지지층 앞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발언을 쏟아내며 민심 다지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 검찰 출석이 예정돼 있는 만큼 검찰 수사와 관련해 직접 언급하기보다는 민생 우선을 강조하면서 사법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려는 취지의 일정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원내 지도부 차원에선 여당 당내 내홍과 이 대표 등 야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웠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발언입니다. 국민은 안으로는 당권 장악, 밖으로는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를 하나하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엄중한 민심을 보지 못한 채 끓는 물속 개구리가 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서 군 당국에서 국회에 현안 보고를 하죠. 네, 오전 10시부터 현안 보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가 출석해 있습니다. 합참은 한 달간 진행한 북한 무인기 관련 전비태세 검열 중간 결과를 보고했는데 군은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무인기가 과거와 같이 상용 카메라를 장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비행 고도와 과거 무인기에 장착된 카메라 성능 등을 고려할 때 용산 지역 촬영은 제한됐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에 앞서 야당 의원들은 어제 합참 전비검열실의 사전 설명에서 군 당국의 대응이 미흡했던 점이 드러난 것을 질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이 자신의 북한 내통설을 주장한 국민의힘 간사 신원식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적반하장격으로 사과는 하지 않고 오히려 당정대가 조직적으로 저를 간첩으로 내통했다, 북한과 내통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기한 북한 내통설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확정적 표현이 아닙니다.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봐라. 근데 스스로 북한 내통설이다, 간첩으로 몰았다. 북한 무인기의 구체적인 항적과 우리 군의 대응 사격 지점 등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이 군 당국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회의가 한때 파행을 빚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군이 한 달 동안 진행한 북한 무인기 관련 전비태세 검열 중간 결과를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특히 전방에서 무인기 침범을 긴급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초기 상황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어떤 점이 문제였던 걸로 파악됐습니까? 네, 군은 북한 무인기 작전 수행 체계인 두루미를 무인기가 침범한 지 무려 1시간 반이 지나서 뒤늦게 발령했다. 이런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검열 결과 당시 북한 무인기 침범 상황이 1군단에서 지상작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신속하게 전달되지 않아서 상황 전파와 평가에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1군단이 지작사로 상황을 전달하면서 작전 전파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고속상황 전파체계, 또 군사통합정보 처리체계, 밈스 등을 가동하지 않고 유선전화로 상황이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데요. 합참 관계자는 당시 해당 항적을 포착한 실무자가 북한 무인기 침범을 긴급 상황이 아닌 수시보고 대상으로 판단하면서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현재 기술적 한계로 초기 상황 판단을 대부분 장비 운영자에 의존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는데요. 합참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현실적인 제약도 함께 거론했습니다. 레이더에 민간 항공기, 셋대, 드론 등 하루 평균 수천 개의 항적이 포착돼서 대응에 한계가 있고, 또 현재 보유한 장비로는 제때 탐지가 어렵고, 또 사거리와 민간 피해 등을 고려할 때 단거리 방공 무기에 의한 타격도 어렵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합동훈련 강화와 비물리적 타격체계 보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번 보고에는 기존에 드러났던 문제점 이외에 구체적인 징계 대상과 절차 등의 문책 계획은 전혀 거론되지 않았는데요.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된 사항은 현재 상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하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설 연휴 보내고 왔더니 가스비 올랐다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서민경제랑 직결되는 거라서 정치권에서도 좀 공방이 있는데 오늘 아침 회의 내용을 좀 묶어봤습니다.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의 그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들이 다 그대로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민주당이 이 난방비 폭등을 두고 지금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기이고 무책임과 뻔뻔함의 극치입니다. 민주당은 폭탄 돌리기로 이렇게 던져놓고 자기들은 잘못이 없고 지금 정부의 책임이 있듯이 하는 것을 국민들은 그거를 모를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더 깊이 얘기할 것 없이 난방비 폭탄으로 우리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전쟁이나 또는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예상된 일이었는데 우리 현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재 생긴 문제들을 스스로의 책임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네, 최고위원님 말씀부터 좀 들어볼까요? 이게 이제 국민들께서 이런 정치권의 이 공방을 들으면 좀 짜증 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지 않았으면 사실은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 문재인 정권 탓이다 이런 얘기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 그 문재인 정권에서 다 알겠지만 이 난방비 올리는 거를 미뤘거든요. 계속 미뤄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뭐 러시아 이런 여러 가지 사태, 그다음에 지금의 경기 상황,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의 그 탈원전 비슷한 그 에너지 정책들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지고 정치적 공방을 하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께서 짜증이 나실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지금의 이제 이걸 어떻게 풀 거냐의 또 문제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사실은 문재인 정권 때 1년 전부터라도 조금씩 난방비를 올려줬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각 가정에서 준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아, 난방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조금씩 올라가니까 우리는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충격이 지금 같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정부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좋은 거는 이재명 대표가 말한 대로 돈 왕창 주면 풀어가지고 주면 제일 좋겠지만 예. 문재인 정권 때 돈 다 풀어가지고 지금 우리의 그 채무가 네. 국가 채무가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의 1,000조가 넘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돈을 푸는 거에 대해서 이 정부가 살림을 맡고 있으니까 그거는 지금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정부가 아마 머리를 많이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갖고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를 좀 도와주는 민주당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네. 요 문제만큼은 전 그렇게 봅니다. 일단 뭐 원인부터 대응책까지 여야가 하나씩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신 의원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글쎄 이게 지금 엄청난 문제가 생긴 건데 예상했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네. 이걸 자꾸 전 정권이다 누구 탓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문제는 있어 왔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뭐가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원인 공방을 하는 것은 정말 짜증나는 일이고요. 네. 제발 이건 여가 됐건 야가 됐건 그만 좀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가스비 문제는 원전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꾸 그냥 에너지로 묶어서 막 문제를 내 탓 공방에 집어넣는 것도 저는 맞지 않아 보이고요. 네.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직접적인 원인이 하나인 것은 뭐 너무 분명하고요. 예. 이렇게 전쟁이 길어질지도 사실 몰랐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서도 조금씩 올렸지만 전쟁이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근데 다만 하나 다행스러운 건 유럽이 원래 극심한 한파가 있는데 올해 작년 말 올해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극심한 한파거든요. 네. 그거 하나 때문에 사실은 수요가 유럽으로 갈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건 분명히 하나 좋은 점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렇게 따지면은 이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네. 이걸 다 인정하고 지금 머리를 맞대서 이 문제를 풀어야죠. 거기에 전념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스비를 많이 올리지 않았던 건 사실이긴 합니다. 2020년 7월 이후에 한 20달 정도를 이제 가스비를 동결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여당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을 하니까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당시 야당의 역할이 제대로 못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거 정부 정책으로 정하는 건데 그동안 국회에서 그럼 좀 올리자 이런 제안을 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 야당일 때요. 야당의 목소리를 언제 민주당이 받아준 적이 없어요. 왜냐? 다수당이었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야당이 뭘 한다고 그래갖고 계속 번번이 그거는 뭐 무시당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카운트 파트너로서의 그 국민의 힘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뭘 해도요, 목소리를 다 냈지만 그거 다 묻혔고요. 바로 그러한 지점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날 그 정권 교체에 그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지금 민주당은 똑같아요. 그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지금 국회가 민주당이 다수당인 그 사실을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 체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계속 똑같이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제는 윤석열 정부까지 무시하고 있어요. 뭔가 대통령이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그걸 도와줘야 되는데 그걸 계속 지금 방해하고 있잖아요. 법안 통과 안 시켜주고 있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이번에 또 쌓이고 쌓여서 총선에 다시 우리 국민들께서 책임을 묻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어쨌든 지금 정부 여당이 또 잘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런 말씀으로도 들리는데요. 당연히 그건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국민들이 되게 수준이 높아지셔가지고 네.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도와줘야 될 때예요. 우리 국민들 그렇게 보고 계세요. 예. 다 아시겠지만 경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예. 지금 난방비 문제도 그렇잖아요. 이제 다 알아요. 서로 얘기하는 거 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사실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거 맞죠. 만약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계속 민주당이 정권을 연장했어도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볼 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결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 그거를 도와줘야 되는 거지 네. 계속 공격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네, 일단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설 연휴 직후에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또 민심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대통령실이 긴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직접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와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난방비가 크게 오른 이유는 지난 몇 년 동안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하였고 또한 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여 22년 요금의 일부 인상 요인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에 올해 1분기 요금을 동결하였습니다. 일단 이 대응하는 속도는 좀 기민했던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평가를 좀 부탁드리고 이 발표 내용 중에 난방비가 크게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몇 년 동안 인상 요인이 있었는데도 인상 요인을 억제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인상 요인이 분명히 있었죠. 그건 에너지 전반적으로 인상 요인이 있었는데 인상 요인을 억누른 건 맞는데요. 그때 그러면 제가 국회 구조를 하나 정 의원 말을 받아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네. 국회가 사실 여야가 선거 국면도 있고 이러면서 정쟁의 상대 후보를 흠집내고 상대 당을 하여튼 공격하고 이러는데 몰두하다가 보니까요. 국회 상임위가 여러 개 있는데 상임위가 열려도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 주무 상임위원회가 산자위 아닙니까? 네. 산자위에서 에너지 가격 전반에 대해서 따지고 묻는 얘기들을 해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국회가 여야가 정쟁에 몰두하다가 보니까 얘기가 조그맣게 나와도 민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되는 거예요. 네.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 구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여야가 정쟁만을 일삼는 데 문제가 있고요. 에너지 문제가 이게 지금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것을 다 여도 알고 야도 알고 다 알거든요. 근데 이 목소리가 나오긴 나왔지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밖에는 안 나왔습니다. 이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다가 이런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한파까지 도와주질 않는 거죠. 네. 이렇게 지금 된 것이 언젠가는 나올 것이고 이게 오늘의 이 문제로 에너지 바우처 문제는 계층 간의 계급 간의 문제를 푸는 것은 되는데 예. 이제 그렇게 안 되는 일들이 앞으로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쭉 이어질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계속 나올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이 대응은 너무나 당연한 대응이고요. 네. 이건 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일이 생기면 나오는 정답에 있는 겁니다. 이거 플러스 알파를 지금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따르는 경제적인 효과, 네. 경제적인 임팩트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지금 여야 뭐 모든 관련 기업들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간단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 모두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일반 시민,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늘 우리가 정치권에서 이건 사실 난방비 문제뿐만 아니고요. 늘 나오는 얘기예요. 네. 과연 그러면은 제일 쉬운 게 그거라니까요. 정부가 돈을 드리는 거. 네. 어떤 방식으로든 그 재원을 감당하는 부분인데 사실 돈이 지금 아까 부채가 너무 많고 아마 재정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돈을 그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식으로 30조 마련해 갖고 막 주고 네.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민은 또 다 똑같을 거예요. 예, 이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닌데.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게 그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것 중에 야 재원 마련 그리고 횡재세 네. 이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느낀 게 뭐였냐면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말씀하실 자격이 없어요. 이건 정치 공세가 아니고 네. 그냥 인간적으로도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재원을 횡재세라는 게 뭐냐면 각 기업에서 왜 예상치 못한 횡재했다 그러잖아요. 네. 예상치 못한 그런 이득을 얻었을 때 그 돈, 그 이득 그거를 내놔라 세금으로 이 얘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대장동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대장동에서 초과 이익이 분명히 나서 민간으로 흘러갈 거라는 게 너무 뻔하고 그런 설계를 다 만들어 놓으신 분이 예.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버린 거예요. 삭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초과 이익도 그 조항을 빼가지고 그 성남시가 가져가야 될 돈도 민간으로 다 흘러가게 만들어 놓으신 분이 무슨 기업한테 횡재세를 걷어가지고 그 30조를 여기다가 쓰자 이렇게 말씀하실 그 예. 자격이 되시는지 일단 묻고 싶어요. 예. 얘기가 그렇게 흘러갈 거라고는 예상 못했습니다. 지금 그 대통령실의 발표를 보면 어쨌든 일시적이고 선별적으로 조금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재명 대표는 좀 더 폭넓게 도와주자는 얘기인 것 같고요.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 경제적으로 이 효과는 굉장히 클 겁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인상으로 줄 인상이 이어지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한파보다도 훨씬 더 큰 경제적 한파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횡재세는 저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 횡재세는 우리 세제에서 도입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찬성하지 않지만 이거 하나만 지금 이거 가스비가 문제니까 가스비 빨리빨리 어떻게 해보자. 그래서 바우처하고 어떻게 해보자.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요. 예. 좀 폭넓게 그리고 좀 중기적으로 얘기를 시작할 때가 됐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제 뭐 난방비가 다음 달에 더 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최선의 정책 대안을 하루빨리 좀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주제를 이번에 좀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가진다고 합니다. 12시부터라고 했으니까 아마 지금쯤 시작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 어떤 얘기들이 주로 나오게 될까요? 이번에 이제 그 순방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성과가 이제 엄청나니까 그 상황 속에서 후속 조치를 이제 국회 차원에서 그다음에 그 집권 여당 차원에서 어떻게 그 뒷받침할 수 있는지 그런 안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주고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여당과 대통령실이 이렇게 자주 소통하는 건 좋은 것 같긴 한데 이번에도 여당만 간다는 건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뭐 안 만나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안 만나겠다는 사람을 만나자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당분간 못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여튼 여당끼리라도 잘 만나서 일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네. 이제 그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얘기했던 게 이 순방의 성과를 극대화하려면 국회 입법 지원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고요. 이번에 사실 투자는 뭐 대단한 걸 한 거죠. 근데 대단한 걸 했는데 더 대단한 실수를 해가지고 이걸 말하자면 염색이 잘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퇴색시키지 말고 조금 그런 결의도 직접적으로는 아니라도 좀 보여주면 좋겠어요. 내가 앞으로는 좀 말을 조심하겠다. 뭐 이런 것도 좀 보여주고 앞으로는 써준 거 좀 잘 열심히 있겠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이번에 좀 해주면 참 좋겠어요. 예, 그 야당 지도부와의 만남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 왜 그런 겁니까? 그거는 뭐 제가 볼 때 수도 없이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재명 대표가 지금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네. 수사의 대상자인데 피의자예요. 근데 그 피의자 아무리 당대표와 그 피의자를 분리해서 대응을 한다고 그래도 그게 분리해서 대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왜 우리 공직자로 나가시는 분들 그 전과 조회 해가지고 왜 일반 선거에서도 그런 사람 못 나가는 각 그 기준들이 양당이 다 있잖아요. 네. 그런 기준을 왜 만들어 놨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당대표로서 적절하지 않죠. 보통의 경우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대표가 되었더라도 지금 그만둘 판이에요, 사실은. 근데 지금 너무나 이상하게 민주당이 돌아가고 있어요. 또 그런 대표를 방탄한다고 민주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뭐 체포동의서 부결한다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만나고 싶으실 거예요. 워낙 사람도 좋아하시고 만나는 걸 두려워하거나 피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성정상이요. 그런데 지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총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그 피의자들의 그런 그 범죄 사실 그냥 얘기만 들어도 언론에 나와 있는 것만 봐도 딱 알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일단은 민주당이 먼저 스스로 이재명 대표가 내려와야 된다. 저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화가 정상적으로 돼야죠. 오늘 오찬 모임이 관심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나경원 전 의원 얘기가 나올까 뭐 이런 부분인데 그 얘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 뭐 나온다고 해서 밖으로 드러날지는 사실 모르는 거긴 한데 분위기는 어떨까요? 어제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분위기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안 나온다고 봅니다. 그 나경원 의원 얘기는 전혀 안 나온다고 보고 이미 나경원 의원은 뭐 중환자실에 국힘당 중환자실에 입원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전혀 지금 문제가 안 될 거고요. 예. 아마 참석자들도 나의 나자도 얘기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서 혹시 니은자 나오면 아마 주워 담으려고 애를 쓸 거래요. 이미 뭐 이준석 대표는 중환자실에서 못 나오고 있고요. 이제 유승민 대표는 중환자실에서는 일단 나왔는데 지금 일반 환자실에서 이걸 퇴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서 지금 고르고 틈을 보고 있을 테니까 지금 나 의원은 당분간 중환자실에서 못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전당대회 그 자체에 대한 언급도 없을까요? 뭐 그거야 원론적인 얘기는 하겠지만요. 이미 뭐 이건 이제 윤심 전당대회로 변질된 거니까요. 예. 더 이상의 문제는 없는데 다만 이제 결선 투표가 좀 걱정이 되겠죠. 그 얘기는 좀 나올 수 있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전당대회, 여당 전당대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 어제 이제 당사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출마냐 불출마냐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는데 일단 불출마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 발표문?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그 제가 볼 때는 나경원 전 대표를 아는 분들은 그 성정상 나오시기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고요. 그 처음에 첫 단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당대표 나오려고 했으면 사실은 그 장관급 자리를 받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예. 그걸 받았을 때 대통령의 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통령은 사실은 그 공직자들이 굉장히 이 감사하면서 내가 이 공직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고 너무 감사하다 이런 기회가 그럼 더 열심히 해서 나라를 위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고 이렇게 사실은 예상을 보통 하지 않을까요? 대통령의 심정은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랑 전혀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 나경원 전 대표 입장하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미 거기서 신뢰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이 당대표 나오는 거는 사실 명분도 잃고 또 실리도 잃고. 근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나온다는 게 사실 쉬운 거는 아니죠. 네. 결국 이제 관심은 그럼 나 전 의원의 지지층 그 표가 누구에게로 향할 것인가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나의 표가 어디로 가느냐고 유승민 이제 의원의 네. 출마 여부겠죠. 예. 근데 유 의원은 일단 일반 병실에서 지금 이제 퇴실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늘 비유도 아마 어디서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님 걸.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여론조사만 읽어보면은 나 의원의 표가 한 10몇 프로 있는 표잖아요. 네. 20%는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표가 쫙 나눠지는 것 같아요. 네. 세 가지로 나누겠죠. 뭐 아예 나는 안 찍겠다 하는 네. 사람이 있고 나는 안철수한테 갈래, 나는 김기현한테 갈래, 뭐 이러는데 안철수 후보에게 가는 표가 조금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이제 만약 유승민 의원이 안 나온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네. 50%를 넘느냐 안 넘느냐의 차이가 물론 있을 텐데 네. 그건 뭐 아무도 짐작을 못 하겠지만 일단 안철수 후보가 약간 조금 그 브레싱을 더 받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느낌들은 다들 가지고 있죠. 지금까지 어떤 흐름, 여론조사는 그런 안철수 의원에게 조금 더 유리한 상황으로 가는 것 같기는 하고요. 혹시 나경원 전 의원이 공개적으로 누군가를 지지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좀 없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는 그 김기현 후보 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경원 그 의원에게 좀
작업을 해야 되지 예.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근데 예. 그 김기현 의원이 그 지난 주말부터인가요? 계속 뭔가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뭐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뭔가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계속 구애를 하는 겁니까? 아니 근데 후보는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당연히 한 표라도 더 얻어야 되니까 뭘 다 해야 돼. 가능성 있는 것들은 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 가능성이 있을까요? 성사될 가능성? 연대? 아니 근데 기적이라는 거는요 된다고 생각하고 막 해야지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봤을 때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 내가 누구 손을 잡는 게 더 유리할까? 이것도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현재까지 입장은 자신의 공간은 없다고 얘기하는 건 이제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거야 뭐 사람 마음은 모르는 거죠. 네. 근데 하여튼 어저께 그거 보는 사람들이나 저도 그걸 모니터를 하면서 보면서 고민은 되게 많이 했지만 잠깐 출마를 생각을 했던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는 불출마의 기류가 상당히 강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아마 이승만 전 대통령 묘소 갔을 때까지만 해도 이거 나가버려 뭐 이런 생각이 조금은 있었겠죠. 근데 전반적으로는 저희들이 지난주에도 얘기를 쭉 했지만 출마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 예. 그리고 정 의원께서는 제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못 나올 것이다. 네, 못 나올 것이다라고 예. 했는데요. 저도 뭐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요. 이미 대통령한테 어퍼커트를 한 서너 대 맞았기 때문에 사실 환자도 보통 환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용기 있는 불출마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 뜨거운 아이스 커피 비슷한 거기 되기 때문에 용기 있는 출마가 돼야 되는데 용기 있는 불출마는 말이 성립이 되지 않는 거고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나 의원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선택은 가만히 보는 걸 거예요. 전당대회를. 예. 그런데 이제 나 의원의 그 체질과 지금까지의 성정상으로 봐서 아무래도 힘 있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조금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고정 지지층이 적지 않은 거잖아요. 선거 막판까지 계속해서 몸값을 올리다가 막판에 딱 선택을 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체질상으로 그렇게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저는 가만히 그냥 끝까지 중립지대에 서 있을까? 거기에는 조금 퀘션 마크가 있습니다. 뭐 물론 변수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지만 그 일각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공천을 못 받을 수도 있다. 다음 총선 때 그런 전망도 있던데요. 이게 그 정치를 제가 보니까요. 내일 일 몰라요. 지금의 뭐 그 예측과 또 그 당시 또 상황으로 돌아가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단정적으로 말씀하는 거는 좀 글쎄요. 저는 좀 글쎄요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요. 이번 전당대회 누가 되느냐 앞으로 윤심과의 어떤 스탠스를 유지하느냐라는 게 이제 중요한 변수긴 한데 지금 오늘을 당장 놓고 보면 국힘당 동작을 지금 나경원 의원 지역구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오는 것은 그건 현상입니다. 그건 현실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 의원의 위치가 흔들리는 걸로 보고 이 기회에 내가 좀 동작을 한번 들어가 볼까 하고 국힘당 쪽에서 막 지금 쏠려오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게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또 앞서 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마지막 변수가 또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 출마를 하게 될까요? 저는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못한다. 네. 몇 %로 보십니까? 너 정확히 맞추셔가지고. 아니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몇 %는 그냥 나오지 못하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그 명분과 실리가 전혀 없잖아요. 명분과 실리가 없다. 같은 의견이십니까? 저도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봅니다. 몇 % 정도로 뭐 이렇게 뭐 퍼센트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너무 지루했습니까? 근데 유승민 의원이 그 초창기에 이제 전당대회 분위기가 막 달아오를 때만 해도 언론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러면 그때만 해도 뭐 파이팅이 있었죠. 지금은 어쨌든 그럼 지지율이 낮아졌다는 그런 것 때문에 못 나오는 걸까요? 지금 판이 완전 이게 지금 윤심 전당대회지 전당대회에 무슨 뭐 현안이 있나요? 지금 누가 더 윤심과 가까우냐의 판인데 윤심하고 아무 상관없기 내지는 적대적인 관계가 유승민 의원 아니겠어요?
근데 유 의원이 여기서 몇 퍼센트를 얻느냐라는 것을 한번 테스트해보자. 라는 목적이 있다면 한번 나와볼 만하죠.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보시는 네, 근데 거고요. 그걸 지금 고민하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나가볼까? 아니면은 아예 그냥 윤심 전당대회로 내버려 둘까? 뭐 그걸 결정하는 거니까 뭐 제로다 이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은 조금이야 가능성이 있지만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럼 나오지 않는다면 그 영향은 또 어느 정도일까요? 만약에 나오지 않을 때는요, 그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누군가가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80만 당원이니까요. 예. 그 투표율하고 연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얘기를 여쭤보려고 했어요. 어쨌든 나경원 전 의원이 안 나오고 유승민 의원까지 안 나온다면 사실상 양강 구도로 치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결선 투표 비슷한 거죠. 예, 그러면 사실상 흥행에는 실패하는 거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뭐 흥행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국힘당 의원들은 말로만 흥행 그러지 이미 흥행은 물 건너 갔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걱정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진짜로 걱정하는 분들은. 그렇습니까? 저는 걱정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가 어쨌든 대표를 뽑기도 하지만 최고위원들도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표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이제 좀 진성 당원들이 투표를 많이 하게 될 테고, 제가 뭐 신문기사에서 여러 군데에서 봤는데 그렇게 되면 그 구구 쪽 인사들이 당선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요, 그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국민의힘 진성 당원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 그 현장에서 아마 경험해 보시는 분들은 다 느끼실 건데요. 전략적 투표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이번에 관전 포인트예요. 저는 다른 거가 아니고 과연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번에 100%잖아요. 네. 어느 정도까지 이분들이 그 이 투표를 해서 투표율과 그다음에 그 전략적 투표 있잖아요. 네. 총선에서 이기는 그런 표를 어떤 식으로 이 구현해 낼지 그건 저는 정말 되게 궁금합니다. 예. 투표율 그리고 결과까지 잘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재명 대표 이야기 짧게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고요. 검찰도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표 이번 조사에는 어떻게 좀 응하게 될까요? 일단은 하루로 줄이려고 무지 노력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성남지청 조사하고 똑같이 아마 대응을 하게 될 거고요. 검찰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증거는 가서 컨닝을 좀 하고 그리고 답변은 뭐 원론적인 답변, 네. 거의 서면 조사에 준하는 답변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그 조사에서만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계속 그 스탠스는 유지할 겁니다. 나는 법정에 가서 얘기하겠다. 나는 당신들하고는 할 얘기 이제 더 이상 없다 하면서 검찰하고는 대화를 끝내려고 하겠죠. 근데 지금 이게 마지막 소환이 아니고 수원지검 소환이 또 하나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검찰한테 너무나 심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렇다 해서 검찰하고 잘 지내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거기죠. 지금 의원들은 이제 오지 말라고 하니까 뭐 얼마나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안 나간다고 보면 지지자들이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 서 있는 분들이 이번에는 성남지청하고는 규모를 더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의 어떤 세대결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뭐 주말이고요 또. 더군다나 이게 토요일 주말이니까 이건 경향 각지에서 전국적으로 몰려들 수 있는 여건이 성립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지자들 그 세대결이 굉장히 심하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남FC 조사 때처럼 이제 서면 진술서를 가져가서 제출할 거라는 어떤 전망이 있기도 하고요. 일각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묵비권이에요. 서면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구호 외치듯이 자기는 죄 없다. 나는 이론도 받은 적이 없다. 뭐 이런 거 써가지고 그거 딱 주면 결국은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검사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거죠? 예, 검사 입장에서. 그다음에 토요일을 선택한 건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보통 이번에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 검찰 측에서 이미 변호인 측에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이 얘기했을 거거든요. 뭐냐면 이건 한 번으로 안 된다. 시간상. 그다음에 양의 입장에서 네.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최소한 2번은 나오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2번 나가기 싫으니까 그럼 난 토요일 날 가겠다. 그러면 그거는 이재명 검사들은요. 야간 조사를 사실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딸려 있는 그 수사관과 식구들이 전부 다 밤샘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보통은 피의자들이 원합니다. 좀 예상이 좀 빗나가는 그런 얘기일 수가 있는데 피의자들은 2번 나가기 싫은 거예요. 한 번 조사로 끝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밤샘 나 원합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밤샘을 원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날 이제 새벽에 나올 수도 있고 일요일 아침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거 읽어보는 것만 해도 제가 볼 때는 한 3시간 이재명 대표 그거 다 체크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질문지를 수정하시려고 할 거예요. 저분 성격상.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5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토요일, 일요일 예상하고 간 게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토요일, 일요일이면 지지자들이 밤새워서 같이 이재명 대표랑 밤을 샐 수도 있잖아요. 바깥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노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김남국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측근으로 불리고 철업의 소속이기도 한데 영장 청구할 거를 대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당연히 준비하고 있고요. 어저께 이제 철험회를 만난 걸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뭐 그냥 맥없이 점심 먹는 건 물론 아니죠. 그러나 그게 대단한 의미를 갖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인 게요. 철험회 그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것은 뭐 천하가 다 아는 일이고요. 그리고 지금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번 만나는 것은 뭐 나쁘진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측에 반대되는 의원들의 모임이 지금 최근에 한두어 개 떠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도 뭐 지지하는 철험회 같은 조직들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당내적인 어떤 제스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의미가 있고요. 물론 법사위에 소속돼 있는 철험회 의원들이 있기는 하지만 검찰이 철험회를 무서워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무슨 지금 호사가들이 얘기하는 거로 검찰에 보내는 경고다 어쩌고 하는 건 지나친 해석으로 저는 보입니다. 네, 민주당에 50명의 의인이 없어요. 50명만 체포 동의에 동의해주면 그냥 구속되거든요. 의인이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저도 뭔가 했습니다. 이 민주당 국회의원 그렇게 많은데 그 50명의 의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나라를 구하지도 못할 뿐더러 민주당도 구하지 못하게 생겼습니다. 새로운 비유로 오늘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뉴스앤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